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진실을 밝힐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멀리서 얼핏 봤고 뒷주머니에서 뒤늦게 발견했고 이런 변명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란의 밤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앉아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밤 9시 9분에서 10분 사이의 모습.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대부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 명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의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엄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과는 한참 논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섬찟하게도 이때 이 전 장관의 얼굴에선 웃는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이어서 구승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한 전 총리는 책상 위에 있던 계엄 관련 서류를 건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습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제재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서류 서명을 거부하며 자리를 떴지만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16분가량 문건을 보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자 한 전 총리는 이를 곰곰이 읽어본 뒤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긴밀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던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종이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 중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무장군인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반대 의사 밝히신 거 맞습니까?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CCTV에는 안 잡혔는데.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CCTV 영상을 통해선 과거 윤석열 정부를 이끌었던 주요 국무위원들의 거짓말들이 여럿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놓은 증언과 12월 3일 밤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는 한때 변호인들이 단 한 명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늦게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구를 들어달라며 재판을 볼모 삼은 건데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꼼수로 사법부를 주무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런데 피고인석은 물론 변호인석도 윤갑근 변호사 한 명을 제외하곤 텅 비었습니다. 변호인 측 출석한 변호사님. 윤갑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변호인석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전까지 촬영이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단체로 항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규현 재판장은 촬영을 잠시 중단할 테니 변호인 측에 한 명이라도 들어와 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뭐 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이거는 재판권 침해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는 진행해도 변호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실상 재판 진행을 볼모로 삼아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기현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 변호인 얼굴이 나오지 않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증언하고 기자회견까지 연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고 촬영이 종료되자 그제서야 전원이 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14회 연속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연휴기간 1.8평 독방에서 감옥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전 대법원장들 관리에 따랐다며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기 무섭게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대선 개입 의혹이나 내란 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국감장 안으로 들어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전 한독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절차적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6분여에 이른 긴 인사말.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사례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들어가세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습니까? 200페이지 책 350건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정치 개입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국감장에서 90분 동안 남긴 건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궁금증이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국감장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간의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여권 의원들과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고성과 반말까지 난무했고 한때 국회 경위들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고병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앉자마자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고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시끄럽게 한 사람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입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가 격해지며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인 나경원 의원부터 법사위에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 앞으로 몰려가자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회의장엔 국회 경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들과 반가웠어요, 안 나왔어요? 혼자 다 해먹어! 우리에게! 1시간 반 동안 아수라장이 됐던 법사위 국정감사는 결국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떠난 뒤에야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검찰 중립은 역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다시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제도를 마치 검찰 중립 확보의 중요 성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고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수정관실은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부서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는 이를 검찰 중립을 위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의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지만 약화된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과 검증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개편했다는 걸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형사부를 97개 늘린 것도 검찰 중립성 확보 성과로 적혔습니다. 주요 기관의 검사가 과하게 파견되는 걸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중립이 아니고요. 검찰이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를 단어 포장을 해놓은 거죠. 힘이 있었을 때 당시의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 것과는 달리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공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MBC가 확인한 보고서는 법무부 과장급 실무자들이 외부위원과 함께 매년 작성하는 내부 평가입니다. 법무부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검찰 변호 의견서입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법무부도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검찰청법 제4조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한 시설도 함께 옮기게 됐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내 일부를 경호처용으로 고쳐 쓰기로 하고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날리게 됐습니다. 미군 측이 경호처의 용산기지 출입 허가 등을 무제한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김현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주한미군 관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주한미군과 관사 사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관사 10동 중 6개 동을 경호처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가 모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 관련 시설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지난해 8월 약 40억 원을 투입해 6개 동 57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수리를 끝내고 전기와 가스 설치만 앞둔 지난 1월 주한미군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MBC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더글라스 클라크 주한미군 정책전략국장이 지난 1월 23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양해각서에 명시된 경호처 부지 이전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경호처 직원들의 용산기지 출입 허가도 무제한 중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경호처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보 이유를 문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불안정한 국내 정세, 주한미군 사령관 교체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문건을 결재했던 인물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었습니다. 편지 이후 공사는 멈춘 상태. MOU는 통상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40억 원은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확실한 동의 절차도 없이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불법 개업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거잖아요. 국고 손괴죄라고 봐집니다. 게다가 새 정부가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는 걸 감안하면 주한미군이 입장을 바꿔도 경호처가 용산의 관사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0여일 만인 오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유감이라고 언급해 또 다른 언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는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문제의 발언 당사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공식 사과를 놓고 충돌한 겁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든 의원의 공식 사과 요구에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호남민들을 상대로 한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우리 김정재 의원께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의원은 호남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여당이 자신의 발언 취지를 과도하게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 힘들었다고 토로하며 또 다른 언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도우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역을 저주하고 국민을 모독한 발언은 역대 가장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미래 전당을 혐오의 무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실랑이는 30여 분간 이어졌고 김정재 의원은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최초 폭로자인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은 필로폰 24kg을 갖고도 인천공항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신체 검사나 휴대폰 엑스레이 검사도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백혜룡 경정은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막혔습니다. 백 경정은 애초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던 당시 영등포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면식 없던 경찰 간부의 회유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관제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그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이후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반려되는 등 이해 못할 일이 이어졌습니다. 백경정은 지난해 7월 좌천성 발령을 받고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됐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서장은 대통령실로 옮긴 뒤 올해 2월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실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백경정은 이 대통령의 파견 지시에 대해 단순 파견이 아닌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처를 하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룡 수사팀에서 했던 마약 수사는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90%를 향하는 그 지점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백경정은 은폐 당사자들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팀은 출발 자체가 불법이라고도 주장해왔는데 현재 수사를 이끌고 있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란 요구도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팀 증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해달란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숨진 대학생 박모 씨와 함께 감금됐던 한국인들을 접촉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숨진 박 씨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극심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 감금됐다 구출된 20대 김모 씨. MBC와 인터뷰를 했던 지난달 초 캄보디아 복고산 범죄단지에서 죽은 한국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불렀던 이름은 23호였어요. 그 죽은 친구는 21호. 21호는 고문으로 숨진 22살 박모 씨였습니다. 눈도 잘 못 뜨고 숨도 잘 못 쉬고 이제 멍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가만히만 있어도 흰색 옷을 입었었는데 피로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이 맞은 상태였거든요. 박 씨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프서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계속 배가 너무 아파요. 김 씨는 박 씨가 사망한 지난 8월 8일 상황도 기억했습니다. 쇠파이프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길에 차 안에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 4월부터 같은 범죄단지에 감금됐었다는 24살 남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신은 3호였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중국 사람들이 막 때렸어요. 아프다고 하면 더 때렸어요? 이제 아프다고 하면 찡찡대지 말라고. 캄보디아 경찰은 박 씨가 숨진 다음 날 3호와 23호로 불리던 이들을 포함해 한국인 14명을 구출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된 국내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가 대학 선배 소개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는 보이스피싱에 활용할 대포 통장 모집책이었습니다. 박 씨는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OTP 기기를 들고 출국했고 해당 계좌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가 범죄에 엮일 위험을 출국 전에 알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문 같은 가혹 행위는 예측하지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감금돼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현지의 수사관을 급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광주에서 20대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살려달라고 말한 뒤 끊겼고 이후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태국에 갔다가 캄보디아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작년 말 캄보디아로 출국한 또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 1월 가족과 전화 통화를 끝으로 10개월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캄보디아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인 2명과 캄보디아 여행을 간 아들로부터 수도 푸놈펜의 한 건물에 갇혔다는 연락을 받은 가족의 신고였습니다. 캄보디아 실종 감금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 대구, 충북 음성, 경북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캄보디아 주재 한국 공간에 들어온 관련 신고만 330건에 이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NSC에서 그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해라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최근에야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중한 사건이다라고 한 것을 인식한 건 언제예요? 가장 최근입니다.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실은 오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로부터 실종, 납치, 감금 신고 486건을 전달받아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그럼 바로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된 저희 취재진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건희 기자, 왜 유독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 앞입니다. 웬치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감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웬치는 중국어로 단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중국계가 주축이 된 범죄 조직들이 이 웬치의 피해자들을 가둬놓고요. 피싱, 스캠, 온라인 도박 등 온갖 불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압 철조망과 무장경비원,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마치 감옥 같은 구조입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카지노 산업이 위축되며 문을 닫은 리조트나 폐공장이 이 범죄단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웬치가 캄보디아 전역에 53곳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주로 국경선과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인접 국가에 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는 게 피해자 모집과 도피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앰네스티가 만난 각국 생존자 58명은 고수익 취업 제한에 속아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한 태국 국적의 10대 생존자는 11개월 동안 감금 상태에서 쇠막대기로 맞았다고 했고요. 또 다른 생존자는 베트남 사람이 온몸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맞는 걸 봤고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때까지 고문이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캄보디아 정부의 무기날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 규모는 약 17조 원으로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이릅니다. 자, 피해자가 한국인만 있는 건 아니군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같은 유명 관광지도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였잖아요. 지금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위험하진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는 해마다 우리 국민 20-30만 명이 찾는 국가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캄보디아 수도인 이곳 프놈펜을 포함해서 전국 11개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으니까 여행을 자제하고 출국을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이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요, 캄보디아 전체 지역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범죄단지 감금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지 교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은 일주일에 구조 요청이 5에서 10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한인 선교사는 지난달 말 범죄 조직에 납치된 뒤 고속도로에서 도망친 20-30대 한국인 2명을 구출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지 교민들은 오늘 오후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가 마치 범죄단지처럼 오해받아 교민기업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타격받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범죄로 유인하는 고수익 미끼 광고를 처벌해달라,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배후를 뿌리 뽑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엄청난 액수를 졸속 지원하려 했던 움직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무려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캄보디아 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무기한 중단됐던 또 다른 캄보디아 지원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1,700억 원을 지원 결정하면서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메콩강 하류의 타크마우시.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타크마우시의 하수 처리 시설 사업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지원금은 1억 2,4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1,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2월에 시작됐다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 측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비용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 반이 지난 2023년 6월 캄보디아가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냈고 정부는 2달 만에 지원 방침을 결정합니다. 공교롭게
캄보디아의 차관 신청 한 달 전 통일교가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언급합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금액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비용이 늘어났으니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어야 했지만 수출입은행은 이걸 생략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신청부터 최종 계약까지 단 6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진 청탁 관련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적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이루어진 차관 승인인 거냐. 수출입은행은 통일교와 해당 사업은 전혀 무관하고 타당성 조사보다 훨씬 심도 깊게 다수의 외부 기관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년 50억 원 이하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예산은 캄보디아 등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작년에 1,3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아랫집에 살던 남성이었는데요.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딸을 학교에 바래다주는 길이었습니다. 한층 아래 15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탄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실에도 다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몸싸움 도중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내와 딸은 이웃집으로, 남편은 계단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신랑 부르라고 하고 그 어머니도 여기로 피신시켰죠. 아버지는 아마 1층으로 내려가고.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죽어놓고 들었다가 그 아주머니가 방어하면서 이사 갈게요. 우리가 막 그랬어요.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찰과상을 입은 초등학생 딸은 크게 놀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직업 없이 혼자 살았고 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게 제가 여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5층 사람이 그랬는데 이사 올 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갈등이 좀 있었다고.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지어졌습니다. 생방송을 조금 취약한 것 같은데 아래층에서 저희 집에 가끔 소음 문제가 합류를 해서 경찰은 피의자를 부검해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숨지고 크게 다친 피해자 부부도 당장 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유도부 선수가 체급 차이가 있는 다른 학생과 훈련을 하다가 다쳐 사지마비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 레슬링부의 한 1학년 학생은 3개월 전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조차 못 펴니다. 여행 가고 싶어. 집도 가고 싶어. 키 151cm에 몸무게 48kg이던 중일 선수는 중학교 3학년 선배와 안아 던지기 훈련을 하다 목부터 잘못 떨어지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3 학생은 키가 20cm 더 크고 몸무게도 10kg 넘게 차이 났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충격을 완화할 안전매트도 없었고 감독 없이 코치 홀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소년체전에 출전하며 레슬링 선수의 꿈을 키우던 이 학생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에 아버지는 일도 그만두고 24시간 간호를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냥 대소변이라도 스스로 볼 수 있었으면 그까지만 가도 전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학교 측은 사고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체급 차이를 무시한 훈련 방식에 대해선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4명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조건에서 서로 교대하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해왔던 방식대로 훈련을 했습니다. 학교 측이 감독과 코치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경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다친 학생 선수의 가족은 학교와 레슬링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요청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하자 미국이 대안을 제안한 건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조현 장관이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9월에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쪽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현금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국 쪽에서 대안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에이펙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답을 내겠다는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뉴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는 15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3박 5일의 방미 기간 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환율 안정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가용한 범위 이런 부분을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커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30원을 넘어 급등했고 외환 당국은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중국과 브라질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탄 관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브라질에는 먼저 연락을 취했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미국이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100% 추가 관세와 함께 치명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히토리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의 핵심 부품 수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위협이었습니다. They have a lot of Boeing planes and they need parts and lots of things like that. 그러던 트럼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매우 존경받는 시 주석이라는 감언이설까지 한 겁니다. He's a great leader. November 1st is an eternity for me. 태세 전환 전날 중국은 관세 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도 않는다는 묵직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힘센 상대엔 힘을 못 쓰는 트럼프 외교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린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이유로 정치 관세를 때리더니 돌연 해빙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맞선 룰라 대통령에게 결국 먼저 전화를 건 건 트럼프였습니다. É que ao terminar a conversa, ele me deu o telefone pessoal dele. É surpreendentemente a forma cordial com que a conversa aconteceu. 미국 내 커피값 수직 상승이 세계 최대 생산국에 대한 50% 폭탄 관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Very unstable in its policies. We have a policy in the morning, a different policy in the afternoon, and a third policy at night. 이달 말 할로윈부터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지갑이 가장 많이 열리는 연말, 관세 폭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민심이 폭발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The tariffs have been brutal on this industry and on us. They're a direct tax on American company. 관세 전쟁 초기엔 상대국이 냉가슴이었다면 이제 시간에 쫓기는 쪽은 미국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순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출 한도는 더 줄이고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추석 연휴가 끝나자 집주인들이 가격을 더 올려 내놓았습니다. 5천씩 다 올리셨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매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 계약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찾으면서 서대문구의 한 중개사는 연휴에도 나와야 했다고 말합니다. 명절 때도 좀 계약서를 몇 개 썼어요. 명절 중에 왜냐면은 이제 규제가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주 3차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6억 원으로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까지 더 낮추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 지역을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경기도와 규제 지역 지정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과 과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지역은 늘어납니까?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와 주가 상승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커져 집값 상승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중에 막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부동산에 고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상 가능한 수요 억제책만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번에 토지라든가 기타 규제를 했을 때 잠깐 반짝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정부는 세제 강화는 아직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을 건드리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에서 방향성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미사일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미사일 도입 계획을 마련했지만 합참이 사흘치 물량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며 묵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사일 개발엔 아직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길이 16.9m, 날개폭 11.2m의 크기에 최고 마하 1.82의 속력으로 한 번에 2,900km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40대가 우선 실전 배치되는데 정작 전투기에 장착될 미사일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F-21 한 대에는 공대공 미사일 6발이 장착되는데 군 당국이 2028년까지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 구매 계약만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서너 발 수준입니다. MBC 취재 결과 공군은 지난 2023년 전시 탄약 소요 기준에 맞춰 최소 900여 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참에 보고했습니다. 합참은 그러나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미사일 수량을 6분의 1로 대폭 줄였습니다.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니 사흘치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합참이 제시한 국내 개발 공대공 미사일은 빨라야 2033년에야 도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가 한동안 미사일도 없이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만 양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참과 공군이 KF-21이 정상적으로 작전 운영될 수 있도록 미사일 수급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2029년 이후 KF-21 8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사일 값도 폭등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 발당 35억 원 이상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필수적인 물량은 국외 구매로 확보 중이라며 국산 미사일을 신속히 전력화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비가 오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웠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에도 좀처럼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짧더니 가을 들어서 비가 잦고 양도 많은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류현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한반도 주변 위성 영상입니다. 짙은 비구름대가 서해를 지나 내륙으로 빠르게 밀려듭니다. 긴 연휴 내내 쏟아진 비는 이번 주 들어서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3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마치 장마철 같은 올가을 비,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이달 들어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은 모두 20일. 평소 가을철 석 달 동안 22.6일 비가 내린다는 걸 감안하면 한 달 반 만에 평년치에 다다른 셈입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70.8mm로 평년 같은 기간의 3.5배가 넘습니다.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양입니다. 가을비가 잦은 주된 이유는 보통 8월 하순이면 약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금도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기록적으로 뜨거워진 바다. 지난달 남해의 해수면 최고 온도는 30.6도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약 1.8도 높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10월 중순인 지금도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맘때쯤 내려오기 마련인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며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고 그 위로 저기압이 발달하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남부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4일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그치더라도 조만간 다시 곳곳에서 내리기 시작하다 주말인 18일에는 전국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한화오션에는 우리연합이라는 사내 조직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맞불 집회를 주도하기도 한 정규직 노동자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연합을 통해 회사의 노무 정책이 그대로 전파된 부당 노동행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도크를 점거했을 때 정규직 일부가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2만여 직원들이 고통을 다 지금 받고 있고 수십만의 우리 그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의 회사 인수를 앞두고 우리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든 이들은 회사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MBC가 확보한 4층 노사협력팀의 업무 수첩. 한화가 인수 당시 약속했던 주식 보상, RSU 지급이 미뤄지자 노조가 상경투쟁을 결의했는데 사측 회의에선 우리연합의 불참을 결정합니다. 다음 날 우리연합은 소식지를 통해 상경투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7월 16일 회의엔 답도 없는 파업, 힘을 빼야지라는 메모 밑에 7월 18일 소식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날 발행된 소식지엔 금속노조 총파업 불참을 독려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본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제조직을 키우고 지원을 해서 일단 현장을 장악을 하고 노동조합을 식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연합 회원 증가를 성과 목표처럼 관리하는 메모도 등장합니다. 신입과 50대 타깃 관리, 연말 2,000명 안 되면 우리연합 작업 종결. 그 결과 우리연합 회원은 현재 3,000명 안팎까지 급증한 걸로 추산됩니다. 사용자가 회사 친화적 노조 또는 조직을 설립 지원하거나 이를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실제로 증거까지 드러난 마당에 노동부와 즉시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하나그룹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화오션 측은 특정 조직에 편승하거나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 업무수첩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연합은 같이 가야 한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요즘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적지 않은데요. MBC 취재 결과 산재 사고를 당한 여성 노동자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사각지대 연속기획, 오늘도 다쳐도 말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혜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거대한 건설 장비와 자재들 사이로 작은 체구의 여성이 눈에 띕니다. 건축물에 뼈대를 세우는 형틀목공 8년차 노동자인 박모 씨입니다. 망치를 때리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냥 또 그럼 여성들 보면 다 거기다 그렇게 돌아요. 3년 전 보안경 없이 일하다 눈에 못이 튀어 왼쪽 눈에 시력을 잃은 박 씨는 다행히 각막 이식을 받고 복귀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개인용 안전장비가 대부분 남성 기준이라 여성 체격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안을 다 꾸며놨거든요. 공사장 한가운데 우뚝 선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맨손으로 오르내리는 김유림 씨. 일하다 다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여성이라 참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현장에 불이익이 갈까봐, 꼬투리가 잡힐까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20년째 철근을 묶는 일을 하고 있는 이도연 씨는 일을 하다 무릎이 부서지고 머리에 철근을 맞는 등 여러 번 부상을 당했지만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그만 현장이니까 말도 못 하고 사장님한테 1년에 한 번 불러주는 사장님인데 처리도 못 하는 거고. 타워 크레인에서 추락해 온몸이 골절됐던 20년 경력의 기사 김태현 씨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만 핑계를 다 대겠죠. 첫 번째는 여자 기사야, 더군다나 산재했어. MBC가 입수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승인 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 2만 7천여 건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2020년 76명이었던 여성 산재 사망자 수도 3년 연속 1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1승씩 주고받은 SSG와 삼성이 시리즈의 향방을 좌우할 운명의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스트 시즌 26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라이온즈 파크. 1회 말 갑작스러운 빗줄기로 37분간 경기가 중단됐는데 이후 재개된 경기는 수비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은 2회 류지혁이 직선 타구를 절묘하게 병살타로 연결한 데 이어 3회 초에는 김성윤이 날카로운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낚아챘습니다. 반면 SSG 수비는 아쉬웠습니다. 장염 증세를 털고 마운드에 오른 앤더슨이 1-3루 위기를 맞았는데 김성윤의 애매한 땅볼 타구에 이루수 안상현이 송구 실책을 범한 사이 주자 2명이 모두 득점했습니다. 삼성은 구자욱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단숨에 석점을 달아났습니다. SSG가 한 점을 만회한 가운데 5회 현재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1승 1패로 맞섰던 7번의 사례에서 3차전 승리팀이 예외 없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브라질전에서 참패를 당한 축구대표팀이 내일은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 파라과이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걸로 평가되는 가운데 홍명보로선 내용과 결과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홍명보호의 현 주소가 낱낱이 드러났던 브라질전 참패. 많은 팬분들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뭔가 그냥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또다시 팬들의 야유 속에 직면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5대0 패배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점들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월드컵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전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 감독은 내일 파라과이전에서 선발 명단의 변화를 예고하며 승리를 다짐했지만 파라과이의 전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피파 랭킹은 낮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한 차례씩 꺾으며 본선에 진출했고 남미에선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비는 물론 브라질전에서 유효 슈팅 1개에 그친 공격진의 세밀함이 더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꼭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도 좋은 점검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월드컵 조추첨까지 2달 정도를 남기고 이번 포트 마지노선인 피파 랭킹 23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해 대표팀은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의 문성민이 코치로 새 출발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감독이 된 김연경처럼 열정적인 모습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박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캐피탈의 전지훈련 연습 경기. 코트 구석에서 코치 문성민이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승준아, 바깥으로 가면 안 돼. 스윙 계속. 이래 어디가 낮은지 봐야지. 정상적인 거는 블로킹은 다 안쪽 잡는다니까. 라인이 진짜 이만큼 벼. 지난 시즌을 끝으로 16년 현역 생활을 마감한 문성민 코치. V리그 대표 스타였던 만큼 방송 해설 제한도 있었지만 후배들과 땀 흘리고 싶다는 열망 하나에 친정팀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블랑 감독의 공격 배구를 선수들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의 한창입니다. 공격적이나 서브적인 부분에서 팩트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선수의 최대한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배구 예능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김연경이 큰 참고가 된다는 문성민 코치. 팀의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 어떤 역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경 감독님도 처음으로 지도자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 제가 코치로서 팬분들에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문성민 코치는 현대캐피탈의 우승을 위해 남은 열정까지 모두 후배들에게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나고야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다시 장마가 찾아온 것처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됐고요.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풍이 더해지면서 일부 동해안 지역은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10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겠고요. 금요일 밤 서쪽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5도, 광주 20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